교재 13장 2절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마치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극한은 어떻게 약속할 것인가, 그리고 연속 함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변수 함수하고는 다르게 다변수 함수는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처럼 쉽게 극한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극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극한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각각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다음 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이 예문은 저자가 도표를 통해서 극한을 유추해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같은 두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 함수는 x하고 y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변수 함수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함수도 역시 x, y 두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변수 함수인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분모가 나눗셈이니까 당연히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잘 보니까 x도 0으로 가고 동시에 y도 0으로 갑니다. 분모가 다 같이 0으로 가니까 분모는 0에 가까워지고요. 더불어서 분자도 살펴보니까 얘네들도 0으로 가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무한소분의 무한속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때 이 무한소분의 무한속꼴이면 로피탈 정리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로피탈 정리는 일변수 함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정리입니다. 이와 같이 다변수 함수일 때는 로피탈 정리를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다변수 함수에 특히 부정형이잖아요. 직관에서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형이거든요. 다변수 함수는 직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 y가 예를 들어서 요 예문 갖고 한번 해볼게요. x는 2로 가고 y는 1로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죠. 위와 같이 돼 있을 때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 그리고 2는 4 마이너스 1 그럼 5분의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직접 대입을 했을 때 결코 불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은 이렇게 아래 지금 새로 들었던 예문과는 다르게 직관적으로 바로 극한이 구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부정형입니다. 정할 수 없는 형태죠. 자, 이런 꼴에 대한 극한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차차 배우기로 하고요. 먼저 도표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이 극한을 유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극한을 하나하나 원점에 가까워지는 많은 xy 값들에 대해서 이 전체 값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계산해 봤더니 다음 같은 도표가 나오더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잘 보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으로 가고 1, 0.5, 0.2, 0으로 가요. 자, 이렇게 음에서 0으로, 양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y좌표도 음에서 0으로, 양에서 0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요 근처에 있는 점들이 다 거의 다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가운데다 빈칸을 표시한 것은 당연히 x가 0일 때, xy가 동시에 0일 때 함수가 정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선 정의 안 돼 있으니까 빈칸이 된 거고요. 이 근처에 있는 점들을 잘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점들부터 조금씩 이렇게 y값도 0에 가까워지고 x값도 0에 가까워지니까 전체적으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첫 번째 예문은 극한값이 혹시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이 맞는지는 뒤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실험에서 하나하나 계산해 본 결과 1번 보기에 대한 극한이 1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 보기도 한번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논리로 x값도 음에서 0으로 가고 양에서도 0으로 갑니다. y값도 음에서 0으로 가고 양에서도 0으로 가요.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앞에 도표하고는 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군요. x가 0이고 y만 가까워질 때는 계속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좌우가 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가 0이고 x값이 좌우에서 가까워진다면 자, 여기 보세요. 이 세로줄은 전부 다 1로 되어 있죠. 가로줄은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x가 0이고 y가 접근해 올 때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는 y가 0이고 x가 접근해 올 때는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거는 1로 가까워지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데요. 일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도 만약에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보니까 접근하는 방향을 서로 다르게 했더니만 극한값이 다른 형태로 나왔다는 걸로 봐서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후에 예제 1번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극한이 존재하고 어떤 예문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문은 극한이 존재하고 두 번째 예문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럼 이와 같이 극한을 일일이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표를 통해서 계산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기엔 너무 번거롭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극한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의에 의해서 활용을 할 것이고 또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변수 함수가 아닌 이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예요. 자, 우리는 일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복수 삼아 일변수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l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할 때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x-a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은 그리고 함수 fx -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p면 q이다가 참이 되게끔 하는 이거인 양수 델타가 존재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주어진 함수 fx는 x=a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입실론과 델타 논법을 이용해서 함수 fx의 극한에 대한 정의를 했었습니다. 연속함수는 앞에서도 강조했죠.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가 l이 아니라 fa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속에 대한 입실론 델타 논법의 정의가 됩니다. 자, 일변수 함수에서 이와 같이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다변수 함수, 특히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xy가 동시에 a, b에 가까워질 때 이 이변수 함수의 fxy의 극한이 l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요 기호 표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일변수 함수에서도 했던 거예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함수 fx가 극한값 l에 가까워진다 라고도 표현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즉 또는 x, y가 a, b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변수 함수 fxy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왼쪽 표현을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약속하면 다음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자, 여기서는 자, 이게 x 다시 말해서 일변수 함수니까 일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수직선상에 다 하나하나 다 대응을 시킬 수 있죠.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으니까 a가 이렇게 있을 때 좌우 델타만한 거리 안에 있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x라고 놨었습니다. x하고 a 사이의 간격이 델타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x-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는 절대로 a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얘는 여기는 x가 a로 가는 거였지만 여기는 x, y가 a, b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변수 함수라면 수직선상에 대응을 시킬 수 있지만 이변수 함수라면 평면상에 있게 돼요. 자, 이제 평면상에 있는 어떤 점이 다른 점 a, b가 여기쯤에 있다라 볼게요. 요 점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라고 말했던 거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그와 비슷하게 하도록 할까요? 자, 근데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돼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루트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 같이 될 것이고, 얘와 똑같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a가 아니고 y는 b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x, y가 동시에 a, b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한쪽이 여기가 0이 되거나 여기가 0이 되는 경우고 다른 한쪽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거 0보다 크니까 만족하죠. 얘는 x가 a고 동시에 y가 b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걸 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즉 x, y가 a, b라는 점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p면 q이다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변수 함수니까 fxy 마이너스 l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이렇게 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양수가 존재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이변수 함수는 a, b라는 점에서 극한값 l을 갖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정의는 내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잘 보세요. 오른쪽에 요 부등식을 양변을 제곱해 보면 중심이 a, b가 되고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중심하고는 맞닿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도 등화 들어있지 않으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니까 중심은 a, b가 있고요. 반지름은 이렇게 델타가 되는, 자, 여기가 반지름이 델타, 컴파스로 이렇게 원을 만들었다 봤을 때 바로 이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색칠한,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디스크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즉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어떤 xy가 있더라도, 자, 이제 p면 그러면 그 함수값은 l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좀 더 도시화시켜서 본다면 좀 더 넓게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정의역은 이변수 함수잖아요.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은 r 크로스 r이라는 것을 앞서 배웠고요. 그리고 공역은 r입니다. 자, r 크로스 r이니까 얘는 당연히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들이고, 얘는 당연히 이것은 이변수 함수일 때 얘는 수직선상의 점으로 대응을 시키는 점이거든요. 자, 앞서 얘기했던 거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요 점이 중심의 좌표가 a, b예요. 자, 그리고 요 간격이 바로 요 간격이 델타예요. 이건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요 간격이 델타예요. 자, 이때 중심의 a, b고 간격이 델타만큼 되어 있는, 반지름이 델타 되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점들을 생각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 그 안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여기쯤에 있을지 여기쯤에 있을지 몰라도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같이 xy라 쓰려고 합니다. 이 xy는 바로 이 곱집합 안에 있는 이 원소라 생각할 거예요. 얘를 일로 f에서 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보통 z라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함수 f에서 이 안에 있는 점들이, 자, 이제 하나하나 대응이 될 텐데요. 여기 어딘가에 l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임의양수 입실론이라는 것은 l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입실론만한 거리 안에 있는 점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양끝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파란색 구간을 우리가 입실론 구간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x, y라는 점이 여기 있을지 몰라도 이런 점들에 대한 대응하는 점들이 다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이 입실론 구간 안에 속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가 바로 fxy거든요. 따라서 fxy하고 여기쯤에 있는 점하고 l하고의 거리가 당연히 입실론보다, 처음에 설정한 입실론보다 작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 이해됐나요? 자, 이것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관한 개념을 입실론 델타노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입실론을 임의로 잡았기 때문에 중심 n을 중심으로 해서 입실론을 자꾸 줄여나가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디스크 안에 있는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 파란색 구간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실론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세요? 원판도 줄어들어야 돼요. 그 원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델타도 덩달아서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입실론 구간이 이렇게 한 3분의 1 되는 지점으로 바짝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안에 들어오려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 있는 점, 이 노란색 구간 바깥에 있죠. 여기 있는 점도 노란색 구간 바깥에 있으니까 노란색 구간 안으로 쏙 들어오려면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이 원판을 갖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원판의 크기를 줄여야 돼요. 원판의 크기를 보라색 크기만큼 더 줄였더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 안에 쏙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는 적당한 반지름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실론을 줄이면 델타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면 얘도 계속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뭘 나타내는가 하고 봤더니 이것은 마치 fxy가 이 안에 속 들어오는 fxy가 점차 마치 압축되듯이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보라색 그 색칠한 부분 안에 있는 많은 점들도 점차 어떻게 돼요? A, B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실론 델타 논법에서는 이렇게 압축하는 개념으로 이 극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 구간을 줄이면 얘도 이 구간, 이 반지름이 또 줄어들어야 돼요. 원판의 크기가 작아져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줄이면 여기도 계속 압축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형 안에 있는 이 A, B 근처에 있는 많은 점들이 A, B에 가까워질 때 덩달아서 함수 fxy는 요 극한값 L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이용한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관한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그림을 잘 그려놨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조금 아까 정의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런 거죠. 여기가 뭐냐면 정역, 도메인이고요. 자, 여기서 중심은 A, B고 반지름이 델타인 원판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미 L이 주어져 있고요. 보다시피 여기 입실론도 먼저 결정을 한 거예요. 입실론 구간을 먼저 딱 정해놓고 간 겁니다. 여기가 입실론이에요. 요 간격이. 자, 이때 우리는 이 원판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의 상이 다 요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면 얘도 덩달아서 줄어든다는 거 이해됐죠? 자, 요 그림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데요. 하지만 이변수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공간상의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걸 시각적으로 공간상의 그래프로 보고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른 그림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자, 공간에 공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 B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따로따로 정의역과 치역을 따로 했었죠. 얘가 위에 산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중심에 A, B고 요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원판이 하나 있었다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면의 이 S는 바로 Z 이퀄 fxy를 만족하는 공면이라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Z는 이퀄 fxy로 되어 있는 공간 공면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우리는 요 점에 대응하는 요 점 근처에 있는 점들이 바로 여기가 XY예요. 요 반지름은 델타가 되는 원판이 있죠. 자,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을 거고 그걸 하나하나 치역에다 대입하니까 여기 어딘가에 fxy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L이고 요 간격이 바로 입실론입니다. 요 간격이 입실론. 그러니까 L에다 입실론 더하니까 L 더하기 입실론. L에서 입실론 빼니까 L-입실론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면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범위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른쪽 손등을 공면 S라 가정한다면 A, B에서 함수값이 여기에 있을 때 그 바운더리 근처 위에서 볼 때 반지름이 델타가 되는 원판 내부 안에 있는 영역으로 축소시켜서 본다면 공면의 일부분이 그려지겠죠. 자, 그때 그 안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간격이 입실론만큼의 그 띠가 있을 거예요. 수평띠. 수평띠 안에 공간 공면의 점들이 다 몰려온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도 나름대로 좋지만 이 다변수 함수의 극한을 이해하는 거는 요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그림을 음미를 해보면 아, 다변수 함수의 극한 뭐 일변수 함수랑 비슷한 개념을 확대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의
극한의 개념을 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일변수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일변수 함수는요. x축 위에 한 점이 a가 있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뭐 복수 삼아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극한을 우리는 좌극한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a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때 극한을 우리는 우극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일변수 함수에 극한이 존재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일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일변수 함수는 한 점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다변수 함수는 또 어떻게 약속을 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다변수 함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한의 유일성 때문에 이 극한이 존재합니다는 말은 P면 Q이다를 만족할 때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이 그림을 잘 볼까요? 압축을 하면 얘도 압축된다는 것만 얘기해주고 있을 뿐이지 접근하는 방향 또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입실현 구간이 줄어들 때마다 원판도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접근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x, y가 a, b라는 한 점에 가까워질 때 접근하는 방향과 방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방향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결과적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상도 특정한 점에 가까워질 때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a, b라는 점에서 극한값 l을 갖는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한의 유일성에 의해서 만약에 A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극한값이 알파, B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극한값이 베타, 이 알파와 베타가 같은 값이 아니었다면 서로 다르다면 그럼 당연히 극한의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또 책에 써 있는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특정한 경로를 C1 경로를 따라서 접근했더니 극한값이 L1이고 또 다른 경로 C2라는 경로를 따라서 접근했더니 극한값이 L2가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L1과 L2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변수 함수의 극한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접근하는 방법을 했더니 극한이 달라진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해서 C1 경로를 따라서 접근하니까 극한값이 L1, C2 경로를 따라서 접근하니까 극한값이 L2. 근데 확인해 보니까 L1과 L2가 같아요. 그러면 극한값은 L1 또는 L2가 같으니까 그냥 L1이라 할게요. L1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극한이 없다는 것을 보일 때는 특정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근 경로에 따라서 극한이 달라진다면 극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단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극한값이 같다고 해서 극한이 항상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입실은 델타 논법을 만족하는 양의 델타 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이 달라질 때마다 극한이 달라진다면 상관없지만 없다고 말하면 되지만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경로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압축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델타 이 원판이 자꾸 줄어들 때 이 안에서 이게 어떤 형태로 접근하든 간에 A, B에 가까워만 지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방향에 무관하게 함수 fxy가 l에 가까워질 때 그때서야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리할 때마다 극한이 전혀 다른 값으로 간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걸 보일 때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A 방법으로 가니까 알파, B 방법으로 가니까 베타, 알파, 베타 다르니까 극한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근데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보일 때는 그런 식으로 몇 개의 경로만으로 유추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극한이 이걸 것이다 라고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는 입시는 델타는 법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뒤에 가서 예제 4번인가요? 그때쯤에 가서 정확하게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입시는 델타는 법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때 접근하는 경로가 달라질 때마다 극한이 달라지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얘기인데요. 조금 아까 살펴봤던 두 번째 도표의 문제입니다. 분명 우리는 표를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올 때는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때 1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극한이 없다는 것을 앞에서 도표를 통해서 확인했던 예문이었기 때문에 극한이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더 강조를 해보자는 뜻이에요. 즉 일일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도표를 찾아야만 극한이 없다는 걸 보일 수 있겠냐면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산을 통해서도 극한이 없다, 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함수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접근 경로를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를 내려다보겠습니다. 위의 사를 내려다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자, 우리는 이 함수는 당연히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여기 A, B가 아니라 0,0입니다. 자, 이 함수는 원점에서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를 내려다봤을 때 원점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 안에 여기서는 정의 안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는 먼저 뭘 할 생각이냐면 y가 제로인 경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냥 경우수를 나눈 거예요. y가 제로일 때입니다. y가 제로라는 얘기는 x축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x축상에 있는 상태에서 x축의 0의 오른쪽으로 양의 x축에서부터 음의 x축을 상해서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y가 0일 때 우리는 y가 0이면 이 함수를 우리가 편의사 fxy라 할까요? 그러면 fx 제로가 되죠. y가 0이라 얘기를 썼으니까. 그럼 x의 제곱은 이거 0이에요.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극한을 취해보려고 해요. 리미트 이제 x가 0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y가 이미 0이었다라고 제한을 두고, 즉 x축을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fx0는 리미트 x가 0를 갈 때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고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썼습니다. 약분하니까 1의 극한 취해봤자 1이죠. 따라서 y가 0일 때, 즉 x축을 따라갈 때는 극한이 1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요. x가 0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0일 때, x가 0이라면 y축이잖아요. y축을 따라서 접근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함수 x가 0이고 y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x가 0이고 y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빨간색 잘 보세요. 이제는 x가 0이었고 y가 0에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y가 0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f 0,y가 되는데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잘 보세요. y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y의 제곱인데 y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거든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해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잘 볼까요? 자, x축을 따라서 접근하니까 플러스 1이고 y축을 따라서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앞에서 배울 때는 도표를 이용해서 극한이 없다는 것을 보였던 예문이지만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도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경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접근해 본 결과 두 개의 극한이 서로 다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일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정한 경로를 잡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 이해됐죠? 이것은 앞에서 배웠던 도표하고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이거는 x축을 따라가니까 1이었죠? 앞에 배웠던 도표를 잠깐 볼까요? 자, 요건데요. 이거 좀 지워볼게요. x축을 따라 접근하니까 1이었다. y가 0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여기 도표를 봐도 알 수 있죠? y가 0이고요. 이게 뭐냐면 x축을 따라서 원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1이잖아요.
전부 다 1 직접 계산한 거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x가 0일 때죠. x가 0 여기 있습니다. x가 0이고요. 이제 y축을 따라서 접근합니다. x가 0이니까 자 이제 y축이 자꾸 0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직접 도표를 통해서 구한 결과와 우리가 직접 계산한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예제 2번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다음 함수에 극한이 존재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 함수가 fxy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가 fxy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지만 특정한 경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y가 0일 때입니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예제와 똑같이 y가 0일 때요. 그러면 fx 제로가 되죠. 자 y가 제로였었으니까 분모는 x의 제곱 더하기 0은 하나만 하고요. 자 y가 제로니까 x 곱하기 제로는 제로죠. 분자가 0이니까 이건 x값의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 0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0에다 아무리 극한 취해봤자 그렇죠? 이번에는 y가 0이었으니까 x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이 fx 제로를 계산해 본 결과 0의 극한 취해봤자 0입니다. 그래서 y가 0일 때 극한값이 0이었어요. 이번엔 x가 0일 때 똑같이 해볼게요. x가 0일 때 x가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번엔 0,y가 되죠. 자 이제 그러면 x가 0일 때니까 여기가 0, y의 제곱이 되죠. 분모는 y의 제곱, x가 0이니까 여기가 0이에요. 이거는 이미 극한이 아니에요. 그냥 이 숫자 0을 넣은 거니까 당연히 y제곱분의 0은 0이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x가 0일 때니까 x가 0이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y축을 따라서 0으로 가까워지게끔 하려고 해요. 그래서 y축을 따라서 0이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한다면 이미 0이었으니까 극한을 취해도 당연히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의 예문은 똑같은 방법으로 풀었는데 하나는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얘는 계산해 보니까 둘 다 똑같은 극한이 나왔습니다. 이때 착각을 해서 그럼 극한은 0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몇 가지 접근 방법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 극한도 그럴 거라고 자칫 잘못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실제로 이 예문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예문에 해당되는데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만약에 특수한 결과로 접근 경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y=x죠. 이번에는 y=x를 따라서 점차 원점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y=x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fx, y인데 y하고 x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죠. 그냥 한 문자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fx라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대신에 y=x니까 x의 제곱, 여기는 xy의 곱이죠. y 대신 x를 썼으니까 x의 제곱이에요. 분모는 2x의 제곱, 분자는 x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눗셈이 정의되려면 분모 0이 아니어야 돼요. 2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같이 됐습니다. 그 상수잖아요. 자 이제 리미트 이런 상황에서 이런 xy에 대해서 x, 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 함수 fxx죠. 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봤더니 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상수니까 극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0이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극한값이 0도 나오고 극한값이 2분의 1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극한이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예제 2번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일 때는 특정 경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는 지금 막 풀었던 예제 2번 있죠. 예제 2번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매스매티카를 직접 그려놓은 그림의 모양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지금 이런 수학적 공면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x가 0일 때 y축을 따라 접근할 때, y가 0일 때 x축을 따라 접근할 때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자,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접근할 때는 0으로 가고요. 여기 이제 가상의 y축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다면은 y축을 따라서 접근할 때도 0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y하고 x, z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여기가 y = x라는 직선인데요. 자, 정역이 얘를 따라서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이쪽 반대편에도 그려지겠죠? y = x를 따라서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곡면이 특이하게 생겼죠? 바로 곡면이 이렇게 아주 급격한 계곡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역이 이렇게 가면 위에 펼쳐진 곡면의 모양은 이 곡면을 잘 보세요. 얘를 따라서 이 능선을 따라서 가요. 마치 산 모양이라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요 경로를 따라서 접근할 때만 2분의 1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2분의 1. 이해됐죠? 이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도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요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다른 경로를 가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게 x축을 따라갈 때도 0, y축을 따라갈 때도 0인데 y = x를 따라가니까 2분의 1.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원점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예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접근하는 방법, 방향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예제 3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극한이 존재하는가? 선생님이 전부 다 이거 A, B로 타입해 주었군요. 이거 원점이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형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정형이에요. 자,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 거죠. 결과적으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형태가 되어 있을 때 이 극한이 존재할까요?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특정한 경로를 하나하나 접근시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했던 것처럼 x가 0일, y가 0일 때 하고 x가 0일 때도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예제 3번의 풀이를 여기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풀이를 어느 정도 다 해놨으니까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가 0일 때입니다. y가 0이면 주어진 함수는 fx, 제로가 될 텐데요. y가 0이니까 x의 제곱분의 0. 비슷하죠?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분자 0이니까 일단 0이에요. 그래서 y가 0일 때 x축을 따라 접근하니까 이게 0이니까 0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번엔 x가 0일 때, x가 0일 때요. 여기다 0을 그러니까 y 4승분의 0. 이번엔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4승입니다. 그래봤자 이거 0이거든요. 분자 0이니까. 그래서 극한 취하니까 0. 얘도 마찬가지로 보다시피 x축을 따라올 때, y축을 따라올 때 다 같이 극한이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y = x를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y = x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x를 따라가니까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승이죠. 이것도 마저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4승분의 그 다음에 이제 y = x를 따라간다 했으니까 여기는 x제곱 x니까는 x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x의 3승이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게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에요. 분모 문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약분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x의 제곱으로 다 약분해버리니까 공통한 약분해버린 거예요. 공통한 약분해버렸으니까 x의 제곱분의 x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극한 취합니다. 리미트 x, 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1 플러스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0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0, 이 경우도 0, 이 경우도 0이에요.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세 군데나 다 세 가지 방법 다 0이니까 이 극한이 0일 것이다 라고 잘못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요.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보일 때는요. 제 아무리 많은 경로를 선택해서 그들이 다 같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극한을 유추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극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극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실론 델타는 법을 만족하는 델타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해를 예측할 수는 있게는 해주지만 이것만으로 극한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경로를 또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경로를 하나 더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런 경로를 선택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예문을 다 풀어놓고 나서 그런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예문부터 먼저 풀게요. 우리는 위의 사를 들여다봤을 때 x축, y축 이렇게 돼 있어요. x축, y축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특정한 경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이퀄 y의 제곱이라는 이런 포물선 관계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포물선을 따라서 점차 접근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x가 y의 제곱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면 원점으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했었죠. 이제 네 번째는요, 이런 경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이퀄 y의 제곱일 때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y는, 자, 그냥 뭐 요걸 안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fxy였거든요. 이게 fxy였었으니까, 자, 이제 우리는 x 대신에 y제곱을 바꿔놓는 거예요. x제곱 대신에 y제곱. x 대신에 y제곱. y제곱의 제곱이니까 y의 4승. y의 4승 더하기 y의 4승. 그리고 x 대신에 y제곱, y제곱이니까 y의 4승입니다. 이거 확인해보니까 분모 2y의 4승분의 y의 4승이 되니까 약분하죠?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나 다 같은 결과가 나왔었지만, 세 개나 다 같이 0이었었지만, 네 번째 경로에 대한 극한을 구해보니까 2분의 1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한을 마저 구해볼게요.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경로를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얘가 상수잖아요. 아, 상수의 극한 취해봤자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결국 뭐예요? 세 군데는 극한이 같았지만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는 극한이 같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극한이 달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을 통해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좀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까지도 마저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요령 또는 방법, 그런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2, 3번까지는 극한이 없는 경우를 보였어요. 예제 4번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얘가 극한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접근 방법을 똑같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4번도 하나하나 유출을 해볼 거예요. 자, y가 0일 때입니다. y가 0이면 이렇게 됐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요. y가 0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해가 되겠네요. 이번에 x가 0이면 얘랑 똑같이 이렇게 돼서 이번엔 제곱이 되겠죠. x가 0이거든요. x가 0이면 y제곱분의 0.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y = x를 따라서 가볼까요? y = x를 따라가 보니까 똑같이 여기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y = x를 따라서 간다라고 해보니까 여기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y 대신 x를 대입하니까 3x의 3수 이렇게 돼요. 자, 공통했으니까 하나씩 다 지워버리면 x제곱, 여기는 2배 x의 제곱인데 지워져서 분모 2만 남습니다. 지워버리니까 이 3x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분의 3x의 극한 취하니까 당연히 분자 있는 x가 0으로 가니까 0이죠. 따라서 얘도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다 같이 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y = x제곱 또는 x = y제곱을 해도 되나요? 했을 때 또 다른 몇 가지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y = x의 제곱을 따라간다 해도 이게 극한이 0이 나오고, x = y제곱을 따라간다 해도 극한이 0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일관성 있게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얘가 혹시 극한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가정하고 풀려고 하냐면은 앞서 입시론 델타론법을 약속을 했었죠. 입시론 델타론법에서 함수 fx의 극한이 L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L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P이면 Q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를 찾아야 되거든요. 바로 fx에서 우리가 극한이라 예측하는 그런 극한값을 뺀 거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을 알아야 입실론 델타론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해보니까 예제 4번 극한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맞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입실론 델타론법으로 극한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우리는 이 함수 fx의 극한을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대략 혹시 0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 여기도 선생님이 다 같이 똑같이 A, B로 써놨거든요. 정정합니다. 0,0으로 써야 돼요. 자, 루트
자, x는 아까 일반적인 식을 쓰면서 아마 선생님이 옮겨 쓰면서 카피를 그냥 그대로 했나 보네요. 0,0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다면은 자, 이제 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3x의 제곱 y, 우리가 예측했던 것은 여러 개의 경로를 따라서 극한을 조사해봐도 항상 일정하게 0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극한이 0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극한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입실론, 임의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이 델타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있다면은 그러면 극한이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3x의 제곱 y 이퀄 0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보여야 되냐면 P면 Q에다가 성립하는 델타가 있는지를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접근 경로로부터 극한이 0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그런지를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풀었을 텐데요. 앞에서도 입실론 델타는법 많이 해왔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fx-l의 극한이에요. 그 크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0 빼나만 하죠. 3x의 제곱 y의 절대값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절대부등식을 몇 가지를 만들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당연히 x의 제곱보다 크나 같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y가 0이면 똑같아지잖아요. 하지만 y가 0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왼쪽이 더 큽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잘 보세요.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뒤집어 놓으면 분의 1 하면 이쪽이 더 크죠. x의 제곱분의 3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건 이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xy가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돼요. y가 0이 되거나 x가 0이 되거나 그런 건 가능한데 xy가 동시에 0이 되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x는 적어도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해 버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입실론 델타는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해도 돼요.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의 양변에다 극한 취하면 이거 당연히 y절대가 0으로 가죠. 얘보다 큰 얘가 0으로 가면 얘보다 작은 것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판단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y의 절대값은 다시 쓰면 루트 y의 제곱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3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더 크죠. 실수의 제곱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뭐라도 더 붙어있다면 더 크죠. 여기 등호 쓰는 거는 혹시 x가 0일까 싶은데요. 사실 형식적으로 이쪽 x는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뭐 등호가 안 들어가겠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크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 안 써도 무방합니다. 써도 되고요. 형식적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거든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델타보다 작아요. 이게 델타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P면 Q이다가 돼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P면 Q이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뭐랑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입실론보다 작으면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부등호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요 값을 그냥 입실론이라고 등호라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델타가 존재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입실론을 먼저 선택했을 때 델타가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는, 증명한다는 얘기는 델타를 입실론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델타가 입실론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델타는 3분의 입실론보다 같거나 또는 작게 잡아도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부등식 관계를 모두 다 만족한다고 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입실론이 정해지기만 하면 3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델타가 무한히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 요거이므로 따라서 존재하지요. 그래서 델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정의로부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분의 3x의 제곱 y의 극한은 0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예제 1, 2, 3번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예문들이었고요. 예제 4번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를 다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특정 경로 2가지 또는 3가지 이렇게 잡아서 서로 비교해서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극한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아까 했던 그 과정, 즉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도 극한이 있고 저런 경우도 극한이 있고 또 극한이 다 같으니까 아무리 많은 경로를 선택해도 극한이 일정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럼 극한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것이 이 존재할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존재할 때는 훨씬 더 풀이가 길어지죠. 왜냐하면 이 극한을 유추하는 것을 이미 말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극한이 0임을 먼저 유추를 해야 돼요. 주관식 답안지라면 유추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입실론 델타론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양수 델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다면 극한이 존재하는 게 맞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꽤 많이 내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이라는 것도 냈지만 존재함을 보이라는 얘기가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훨씬 더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극한이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극한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거는 극한이 존재하고 어떤 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은지를 좀 더 수월하게 보다 빠르게 판별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팁이 있어요.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랄까요? 이제 그런 거예요. 팁의 일정에. 그래서 책에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하면 대략적이나마 극한이 있을까 없을까를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용어를 하나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의 용어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다 어디 여백에다 적어 놓을까요? 자, 요거에 대한 정의는 뒤에 가서도 활용이 돼요. 우리 교재 연습 문제 보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할 때도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한번 용어를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수 함수만 지금 우리가 주로 극한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변수 함수 fxy에 대하여 만약에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신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때 t는 당연히 0은 아니에요. x 대신에 tx, y 대신 ty를 대입했는데 쭉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원래 있던 함수에 t에 만약에 여기가 n승 형태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지더라. 즉 왼쪽에다 x 대신 tx, y 대신 ty를 대입했을 때 오른쪽 모양이 되더라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돼준다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이변수 함수 fxy는 여기 빨간색 분필로 표시한 게 n이었죠. 바로 n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n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해요. 그 수학에서 사용하는 동차함수의 정의입니다. 동차함수라 합니다. 바로 이 동차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어떤 판정법이랄까요?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동차함수부터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함수가 동차함수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어떤 함수 fxy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동차함수일까 아닐까를 일지 아닐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차함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입합니다.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입하고 다 정리를 해볼까요? t의 제곱이 공통이라서 묶어내면
t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원래 있던 함수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t의 제곱 fxy와 같이 됐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동차함수의 정의로부터 모양 자체가 x 대신 tx, y 대신 ty를 대입했을 때 원래 함수 전체 t의 제곱꼴로 나왔으니까 2차의 동차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얘는 2차의 동차함수입니다. 얘는 2차의 동차함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다른 예문을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fxy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얘보다는 이제 부가 반대인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동차함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tx, y 대신 ty를 똑같이 대입하니까 t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ty의 전체의 제곱, t의 제곱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원래 있던 함수 f였어요. t의 제곱 fxy가 됐으니까 얘도 여기 보니까 제곱으로 나왔죠. x 대신 tx, y 대신 ty를 대입했을 때 원래 주어졌던 함수의 t의 제곱꼴이 나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차의 동차함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차함수를 찾는 건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를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거는 바로 이렇게 분모에 요게 있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예제 1번에 분자 있었던 모양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예제 함수 fxy가 있을 때 3x의 제곱 y예요. 이렇게. 자, 이 함수가 동차함수가 될지 안 될지를 아직 모르니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입하면 t의 제곱 t니까 t의 3승을 공통항으로 보고 묶어내면 3x의 제곱 y가 되고 3x의 제곱 y는 원래 있던 함수 f죠. 그러니까 t의 3승 fxy가 됩니다. 얘도 확인해 보니까 x 대신 tx를 대입하고요. 여기다 x 대신 tx를 대입했다고 표시해야 되는데 그냥 썼군요.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입했더니만 원래 있던 함수에 t의 3승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앞에 두 예문과 달리 3차의 동차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3차의 동차함수. 이 3차의 동차함수는 이 3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했냐면 잘 볼까요? 이 3차라고 이 차가 나온 것은 자, 요게 2승이죠. 요게 1승이죠.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합이 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차에, 왜냐면 그 모양을 보세요. 여기에 제곱이 나오고, 요게 1승이 있어서, 그래서 3승이 된 거거든요. 이 3이 결정한 게 아니라 얘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 2차의 동차함수는 또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하면, 여기가 2승, 2승. 여기도 2승, 2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 예문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예문을 들어도 마찬가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차함수를 구별할 때요.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으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지수가 같으면 동차함수가 돼요. 지수가 다르면 동차함수가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함수 fxy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3승 이렇게 2승이고 3승이잖아요. 자, 이렇게 될 때 얘가 동차함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x 대신에 tx, y 대신에 ty를 대입하면 tx의 제곱 그리고 ty의 3승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공통항이 t의 제곱까지만 있어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t가 하나 남아있죠. 여기 3승이니까요. y의 3승이에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t의 제곱 fxy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fxy가 되려면 t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차함수 이렇게 돼야 2차의 동차함수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안 돼요. 그 3수로 묶어내면 안 됩니까? 하면 여기 t분의 1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역시 fxy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아무거나 다 동차함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차함수가 되려면 이제 앞으로 요령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확인해 본 결과 덧셈이나 뺄셈일 때는요. 지수가 항상 이렇게 같은 숫자로 돼 있을 때 그 숫자를 보고서 아, 얘 2차의 동차함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수가 다르면 동차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곱셈은 지수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곱셈은 각각의 지수의 합이 바로
주어진 동차함수의 차수가 되고 곱은 항상 동차함수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앞에 이렇게 2배 있는 거나 이렇게 뒤에 3배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있더라도 여전히 동차함수가 돼요. 직접 여기다 놓고 계산해 봐도 원래함수의 t의 제곱 요거 있어도 원래함수의 t의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배수가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꼬리에 상수가 붙어버리면 동차함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꼬리에 붙은 상수 때문에 묶어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 조곱이 일단 덧셈이나 뺄셈일 땐 거듭 조곱이 같으면 동차함수가 되고 앞에 배수가 있는 건 전혀 신경 쓸 거 없고요. 하지만 꼬리에 이렇게 상수만 독자적으로 붙어 있으면 동차함수가 안 됩니다. 곱셈일 때는 지수가 달라도 동차함수가 되고요. 차수는 2개를 더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꼬리에 상수 붙으면 묶어낼 수가 없어서 동차함수가 될 리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동차함수를 그럼 왜 따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시각적으로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이 예번을 풀 때 이 방법으로 하니까 극한이 0, 저 방법으로 하니까 0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정하게 0이 나오네. 그러니까 극한이 그러면 혹시 0일까 이렇게 판단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약간의 이제 요령이 필요해요. 일종의 팁이 이제 필요한데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 부정형 무한소분의 무한속걸 형태거든요. 지금 다변수 함수에서 이 무한소분의 무한속걸의 부정형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혹시 동차함수, 분모가 동차함수인가 또 분자도 동차함수인가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예문은 분모는 2차의 동차함수고 분자는 뭐예요? 3차의 동차함수죠. 이렇게 동차함수분의 동차함수가 주어졌을 때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극한이 항상 존재하고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팁인데요. 잘 알아두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이론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만 주로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학교 시험 문제 동차함수래 동차함수 그건 다른 선생님들이 이 채점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만든 하나의 일종의 그 팁이니까 뭐라 할까요? 하나의 정리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알아두면 아주 편리해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게 극한이 있다 없다를 구별한 다음에 있으면 입실론 델타를 논법을 하고 없으면 경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의 팁으로서 만약에 리미트 xy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도 동차함수가 되고요. 동차함수가 되고 분자도 동차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차수를 모르니까 여기는 m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n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일 때입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무한소분의 무한속걸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 전체적으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한소분의 무한속걸 얘네들처럼 만약에 이렇게 무한소분의 무한속걸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분모가 동차함수고 분자도 동차함수일 경우에 한해서는 m과 n 중에 즉 차수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n보다 m이 클 때요. 즉 다시 말해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그러면 이 극한은 무조건 0으로 갑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때는 극한이 0이라는 걸 예측했으니까 우리는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바로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n이 m보다 클 때요. 즉 분모의 차수가 더 크거나 또는 같으면 어떻게 되죠? 하는 얘기인데요.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로에 따라서 극한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아두면 아주 편리해요. 동차함수분의 동차함수걸 잘 알아두면 여러 가지를 편리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이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분모는 2차의 동차함수고 분자는 3차의 동차함수예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은 0일 거로 분명히 예측이 돼요. 실제로 0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입실론 델타 논법을 써야 돼요. 경로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 잘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예측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로서 이 팁을 잘 활용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실론 델타 논법을 써야 되고요. 분모하고 분자가 같은 동차함수일지라도 차수가 만약에 분모가 더 크면은 극한이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동차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되고요. 얘도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얘는 보세요. 어떻게 돼요? 2차의 동차함수, 분자도 2차의 동차함수죠. 그래요. 분모는 2차, 분자도 2차니까 차수가 같죠?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극한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특정 경로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따라갈 때 y = x를 따라갈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제 1번도 봐요. 분모 2차의 동참수고 분자도 2차의 동참수죠.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요. 같으면 극한이 없다 했었으니까 얘도 특정 경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x축을 따라갈 때 y축을 따라갈 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극한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한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경로를 선택하면 되고 극한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입시론 델타는 법을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 가지 더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연속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제 3번의 모양을 보면 얘는 동차함수가 아닙니다. 덧셈일 때 지수가 다르면 동차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는 동차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동차함수가 안 되니까 이 팁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아주 특정한 경로를 염두에 둬보세요. 그럼 극한이 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이런 경우라면 특정 경로를 잡는 것이 요령인데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이거 x축을 따라갈 때도 0이고 y축을 따라갈 때도 0이고 y = x를 따라갈 때도 0 이렇게 0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할 때 어떻게 잡았어요? x = y 제곱을 따라가니까 극한이 2분의 1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왜 그런 경로를 어떻게 알고 잡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 극한은 다음같이 판단하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가 2차식이고 4차식, 1차식이고 2차식인데 x의 거듭 제곱과 y의 거듭 제곱을 잘 관찰해 보세요. 분자도 분모도 제곱이라 두 배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두 배. 두 배 꼴이잖아요. 2, 4, 1, 2 두 배 꼴이죠. 그러면 특정 경로를 잡아요. 어떤 경로를 잡냐면 이 식에서 분모가 낮은 차수가 높은 차수랑 같아지는 특정 경로를 잡습니다. 즉 이 지수의 숫자가 같아지는 아주 특수한 경로를 선택할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는 이퀄 y 제곱으로 잡습니다. 이걸 여기다 넣어 보세요. 여기다 넣는 순간에 제곱이니까 4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원래 동차함수가 아니었는데 동차함수가 될 수 있도록 특정한 경로를 잡아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앞서 예제 3번에서 이런 경로 아까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고 잡았을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약간의 요령이 있어요. x = y 제곱으로 잡아서 동차함수가 아니었던 것을 동차함수 꼴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극한을 조사해 보면은 이런 문제는 10중 8구 항상은 아니겠지만 10중 8구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다가 이거 답안을 작성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게 그럼 이론적으로 틀린 겁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요. 다른 어떤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직면해 버리면은 왜 이렇게 판단했지라고 해서 당연히 틀렸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판단의 기준, 어떤 근거, 뭐 이렇게 잣대 이런 역할로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접근 경로를 다르게 해보는 거고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입시론 델타노법을 써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한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이변수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경로를 따라서 없다는 걸 보여야 되고 존재할 때는 반드시 아무리 경로를 수백 가지의 경로를 선택해서 그 극한이 0이 나왔으니까 극한이 0일 거라는 것은 예측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극한이 존재할 거라 판단이 된다면 꼭 입시론 델타노법을 써야 된다는 것 잊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연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